안녕하세요. 적적할 때마다 톡톡 사연을 찾아듣기 시작했었는데, 이제는 아예 제 일상 속의 친구로 여겨지는 느낌입니다. 시간이 흐른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면서도 신비로운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창궐했을 때는 정말 이러다가 세상이 끝나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었는데, 어느새 그런 불안의 시기가 다 지나고 제법 평온한 일상의 그림들이 이어지고 있네요. 마스크를 없어서 못 사던 때 너나 할 것 없이 다들 줄 서서 마스크를 사던 그 시기. 제가 건너 지인으로부터 들었던 말이 한 가지 있는데 그때는 그저 피식 웃고는 말았지만 두고두고 곱씹어집니다. 하도 사람들이 개소리를 나불거리고 사니까 그게 보기 싫어서 신이 주둥이에 족쇄를 채운 거지. 그렇잖아. 전부 다 자기 얘기만 하고 싶어 하고 남이 자기 얘기를 들어주기만을 원할 뿐 자기가 먼저 나서서 남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주는 건 요즘 세상에 드물어. 원체 이기적이고 성급한 세상이니까. 그 소리가 왜 그렇게나 씁쓸하면서도 웃기던지요. 저는 어려서부터 제 목소리를 크게 내어본 적이 없는 아이였기 때문에 굳이 따지자면 낱말을 들어주는 축에 속했던 것 같네요. 그래서 제가 다 크고 나서 톡톡 사연 같은 것에 빠진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즐거운 추억이 많으신가요? 아니면 그때가 너무 힘들었기에 지금 현재가 훨씬 좋으신가요? 지난 과거를 곱씹어 볼 수 있는 것은 나이 든 자들만의 특권 같습니다. 인생을 살아왔기에 할 수 있는 생각들이 분명하게 존재를 하죠. 요 몇 년 사이 뉴스에서 가장 심각하게 다루는 문제가 결혼, 출산, 이 두 가지 같아요. 출산율이 해마다 하락하는 문제로 사회가 특히 지도층이 골머리를 썩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회 보고서에 올해는 출산이 문제가 아니라 결혼조차 안 한다는 문장이 제목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저희가 젊었을 때와는 세상이 너무 달라져 있는 모양이었어요. 돈을 벌어서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키우는 것에 쓰는 걸 희생이라 보고 나 자신을 위해 오롯이 투자하고 사는 것이 보람되고 즐겁다는 것이 요즘 청년들이라 하니까 혹시나 결혼 문제로 자녀분들과 갈등을 빚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마음을 잠시 내려놓으셔도 되겠어요. 우리나라의 현재 세태 자체가 그렇다고 하니까요. 제가 자랄 때와 현재가 몹시 다르지만 제 친정 엄마께서 자라실 때와는 더욱 판이하게 다르죠. 세상이 휙휙 변하니까요. 제 친정 엄마께서는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셨지만 5남매 중 셋째이셨어요. 동네에서 대가족에 속하지도 않았다네요. 그 시절에는 집집마다 자식들이 최소 셋씩은 되었다고 합니다. 좁은 집에 그 많은 식구들이 다닥다닥 붙어서 자며 그렇게 살았는데 낡고 허접해도 소중했던 그 집이 어느 날 불에 타버렸대요. 건너 건너 이웃집에 불이 났는데 삽시간에 옮겨 붙었던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집이 없어진 초유의 상황에 되자 친정 엄마께서는 당시까지 일면식도 없었던 먼 친척집으로 가셔야만 했습니다. 나이가 19이었던 때였는데 고등학교가 아니라 일을 다니시던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그곳은 어차피 안정적인 직장은 아니었기 때문에 화재를 겪었을 때 자연스레 그만두게 된 거였죠. 엄마, 그럼 혹시 가난 때문에 학교를 더 못 다니신 거였어요? 그랬지. 근데 당시 동네에서는 자식을 고등학교까지 보낼 형편이 되는데도 딸이라고 해서 일부러 안 보낸 집들도 덜어 있었단다. 제가 훗날 태어나 친정엄마와 그런 대화를 나누었을 때 속으로 얼마나 분하게 여겨졌는지 몰라요. 가만히 보니까 형편 때문에 큰 외삼촌께서는 고등학교를 못 다니셨지만 작은 외삼촌 때에 와서는 아등바등 억지로라도 고등학교를 나오셨거든요.
아들이라서 딸보다 우선순위가 된 것이었습니다. 가난해서 딸이라서 계속 후순위로 밀려 사셨던 친정엄마께서 결혼하신 뒤에 낳은 딸인 저는 슬프게도 똑같이 가난하긴 했지만 딸임에도 고등학교를 다녔죠. 그런 걸 보면 세상이 여러 측면에서 발전을 매번 거듭해 오기는 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고등학교에 앞서서 친정엄마께서는 중학교도 못 나오셨으니까 말입니다. 친정엄마께서는 그렇게 먼 친척집으로 가서 공장 일을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무척 고되고 힘드셨다고 합니다. 하소연으로 정말 힘들다는 소리를 입에 종종 다셨는데 이웃집에서 어느 날 그런 친정엄마를 향해 솔깃한 소리를 해왔다네요. 그러면 일 안 하고 살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살아볼 텨? 집안 살림이나 하고 사는 건 어떻게 생각혀? 나이가 좀 있으셨던 아주머니의 그 말씀에 친정엄마께서는 마음이 동하셨죠. 왜냐하면 공장 일도 일이지만 살림에 이미 더욱 인이 박혀 있었으니까요. 이러다가 공장에서 쓰러져 죽겠다는 생각이 드셨던 날, 친정엄마께서는 충동적으로 이웃집에 가서 나 그렇게 살고 싶다고 답변을 주셨다네요. 얼마 뒤에 그 아주머니의 손에 이끌려서 하루는 길을 떠났다고 합니다. 버스를 타고 한참을 가더래요. 너무 멀리 가는 것에 친정엄마께서 불안해지셨을 무렵 드디어 어느 작은 동네에서 내리게 되었죠. 동네의 초입에 있는 집으로 향했고 그 아주머니는 친정엄마를 그 집의 노총각에게 시집 보내려 하셨습니다. 알고 보니까 젊은 아가씨를 데려와서 짝짓는 데 성공해주면 그 집에서 보수를 주기로 그 아주머니와 약속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너무 황당한 일이었는데 당시에는 아예 드물었던 일도 아니라고 하더군요. 네? 뭐라고요? 지금 저한테 저렇게 나이 드신 분하고 결혼을 하라고요? 일을 고되게 하고 살아서 일찍 노숙해져서 그래. 30밖에 안 먹었어. 30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보다 저한테 남의 집 살림 보는 일자리를 주선해 주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건가요? 너무하시네요. 저라는 사람 알기를 우습게 하셨군요. 알고도 속아주는 척한 거 아니었어? 아, 그려. 솔직하게 말하자면 30은 아니고 35인데 그게 뭐 어쩌. 결혼해서 살다 보면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여. 어차피 이놈이나 저놈이나 남자는 다 비슷해. 하지만 35으로도 안 보였다네요. 친정엄마께서는 이웃집 아주머니와 그곳에서 다투셨고 그러다가 그 노총각이 35이 아니라 40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셨습니다. 당연히 결혼은 절대 안 한다고 친정엄마께서 강경하게 나가셨고 이웃집 아주머니께서는 무척 화가 나셔서 그럼 알아서 집에 가라며 혼자 떠나버리셨대요. 친정엄마께서는 당연히 혼자 씩씩하게 돌아가실 작정이었으나 그 상황을 다 지켜봤으면서도 그 집에서는 친정엄마를 보내주지 않고 오히려 짐가방을 빼앗은 겁니다. 여기서 며칠 묻다가 생각이 바뀌는지 아닌지 있어보자며 그 집 가족들이 그랬다네요. 친정엄마께서는 질색하며 난리를 치셨고 하도 소란이 길게 일어나니까 그 앞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뭔 일인가 싶어서 와본 겁니다. 그 사이에는 그 동네에 그날따라 볼 일이 있어서 잠시 지나가던 중이던 청년도 섞여 있었죠. 그리고 그 젊은 남자분이 용기 있게 나서주셨습니다. 추접하게 뭐 하시는 겁니까? 싫다는 사람을 왜 붙잡고 늘어지세요? 이 동네 망신은 다 시키시는군요. 그러자 그 집에서 민망해하며 친정엄마의 짐가방을 내동댕이 쳤고 그때는 슬슬 이미 날이 저물어 가던 때였습니다. 친정엄마께서 이 시각에 어떻게 길을 떠나나 싶어서 막막하셨는데
도움을 주었던 젊은 남자분이 다시 손을 내밀어 주었다죠. 바로 이웃 동네에 살고 여기서 안 먼데 하룻밤 묵고 가도 좋다고 해준 겁니다. 참고로 우리 누나가 올해로 27인데 아직 시집 못 가서 집에 여태 있어요. 근데 그쪽은 20도 아니고 19이라고요? 세상에, 결혼은 먼 얘기라고 봅니다. 아까 그 집 사람들이 정신 나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방금까지 사기에 휘말려 계시던 친정 엄마께서 낯선 남자를 따라가기 두려워하니까 그 기색을 알아챈 상대방이 편하게 말을 해주었어요. 친정 엄마께서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푹 놓였고 하루 신세를 지기 위해 따라 나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도한 그 집을 보고 바로 이렇게 느끼셨대요. 아이고야, 이 집도 정말 사는 게 어렵구나. 힘들게 사는 집이 정말 많나 봐. 화재로 사라진 집도 정말 초라했지만 그 집에 비할 바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친정 엄마가 느끼시기로는 장정 둘이 와서 주먹으로 마구 때리면 무너질 것 같은 집으로 보였다고 하네요. 우물쭈물하며 그 집 안으로 들어가셨던 친정 엄마께서는 이내 낯선 이에게 없는 형편에도 저녁상을 차려주는 따뜻한 마음씨 앞에서 가슴이 뭉클하셨대요. 가난한데 건강까지 안 좋은 집안. 그래서 누나라는 분이 시집갈 생각을 계속 못하시고 돈 벌어서 집안일에 이바지하고 그렇게 아직 계셨던 거예요. 사람 좋은 젊은 남자분 덕분에 하룻밤 동안 생각지 못한 시간을 보내신 친정엄마께서는 이튿날 무사히 머물고 계셨던 친척 집으로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이듬해에는 하룻밤 머물렀던 그 집으로 다시 가셨습니다. 도움을 받으셨던 그 젊은 남자분과 결혼을 하셨거든요. 네, 맞아요. 그분이 바로 제 친정 아버지이시고 그 지독하게 가난하고 힘든 집이 바로 제 친가였던 겁니다. 노처녀로 계셨던 고모께서는 뒤늦게 시집을 가셨고 친할아버지와 친할머니께서 차례로 돌아가신 뒤 친정 부모님께서는 삶의 터전을 옮기셨습니다. 도시의 변두리, 일명 달동네라고 불리울 그런 곳에 자리를 잡으셨죠. 그곳에서 제가 태어났어요. 저는 친정 부모님께서 처음 인연을 맺으셨던 그때의 일화를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두 분에게 그토록 설레고 풋풋한 첫 순간이 있었다는 사실이 행복하게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그와 동시에 친정 부모님께서 그런 과거를 지니고 계셨다는 것이 미치도록 서글펐습니다. 왜냐하면 팍팍한 현실이 어느새 두 분을 다 갉아먹어 버려서 그때의 두 분은 온데간데 안 계셨기 때문입니다. 유년 시절 저는 옷이 없어서 소매가 다 다른 내복 같은 것을 입고도 밖을 나가 돌아다녔어요. 어린 나이에도 그게 부끄러운 차림새인 줄은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하지만 마땅한 옷이 없었기에 어쩔 수 없는 선택지였죠. 제가 그런 꼴을 하고 다니는데도 친정 엄마께서는 저에게 옷을 안 사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동네 아주머니들께서 삼삼오오 모여 계셨는데 그때 웬일로 제가 친정 엄마와 함께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러자 다들 못마땅한 눈길을 보내시며 한마디씩 던지셨어요. 세상에, 애 꼴이 저게 뭐야? 주례한 것 좀 봐. 거지라도 저렇게는 안 입겠다. 정도껏 해야지. 저건 너무 심하잖아. 자기 애는 맞을까? 자기 애 아니라서 저렇게 아무렇게나 막 키우는 거 아니야? 근데 저건 자기 애가 아니더라도 저렇게 후줄근하게 입혀서 다니면 안 될 것 같은데. 저는 그걸 다 듣고도 모른 척 굴었습니다. 못 들은 척, 못 알아들은 척 괜히 태연하게 발장난을 치면서 걸었어요. 친정 엄마를 위해서 그렇게 굴었던 것이었죠. 잠시 후 친정 엄마께서는 얼굴이 빨개진 채로 욕을 중얼거리시더니
당신 혼자 걸음 빨리에 걸어가 버리셨습니다. 수치스럽다는 기분이 드러나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슬퍼졌던 것 같아요. 엄마, 저는 그렇게 빨리 못 걸어요. 많이 어렸으니까요. 잘 못 먹어서 그런가? 또래 친구들보다 덩치마저 작았죠. 그런 저를 두고 매정하게 먼저 가버리신 친정 엄마 때문에 울고 싶은 걸 꾹 참았습니다. 같이 가자는 말, 그 본심을 외친다면 친정 엄마께서는 아마 멈추어 서시겠지만 집에 가서 저를 혼내실 테고 앞으로 저를 더 걸리적거려 하실 것을 직감했거든요. 울음과 함께 본심을 삼켜내고 집에 터덜터덜 걸어가자 낡은 문을 넘기기 무섭게 친정 엄마께서 싼 욕을 뱉으시며 발에 걸리는 살림살이들을 죄 걷어차고 계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미친 여자들이 죽고 싶어서 그러나 왜 시끄럽게 떠들어? 대체 왜 남의 집 일에 참견질이야? 어디서 훈계질이냐고 확 그냥 다 죽여버릴까 보다. 거친 숨을 몰아쉬는 표정이 험악해서 저는 다시 조용히 문 밖으로 나가 한참을 쭈그려 있었습니다. 제가 몸을 일으키면 마법이 일어나 어른이 되어 있는 상상을 하면서 말입니다. 어린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았거든요. 돈을 벌어오기는커녕 돈만 잡아먹는 괴물이라는 소리 자주 들었기 때문입니다. 한참 후에 저릿한 몸을 일으켰을 때 어른으로 변하는 마법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초라하디 초라한 작은 몸뚱이만 여전이고 낡아빠진 누더기 같은 옷에 갇혀 있었죠. 하지만 이틀 뒤 저에게 오래간만에 새 옷이 생겼습니다. 친정 엄마께서 사다 주셨거든요. 그걸 받고 날아갈 듯이 기뻤던 기억이 선명해요. 제 몸에 비해 옷이 좀 컸죠. 두고두고 아껴 입으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마냥 좋았어요. 얼마나 친정 엄마를 향해 감사하다는 인사를 했던지 몰라요. 그런 저를 시큰둥하게 바라보셨지만 그마저도 좋았습니다. 어린 제가 알던 세상이라고는 집, 가족이 전부였으니까요. 제 유일한 세상을 좋아하는 것에 있어서 따로 이유 따위는 필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강아지가 주인의 외모를 따지지 않듯이 무조건적으로 충성하듯이 말입니다. 저는 제가 친정 엄마의 딸인 것을 당연하게 좋아했지만 친정 엄마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19, 20살 때를 한참이나 지나오신 친정 엄마께서는 이제 결혼 자체를 후회하고 계셨으니까요. 친정 아버지께서는 제 기억에 아마 여기저기 일손이 필요하다고 불러주는 곳들에 그때마다 달려가서 일을 하며 돈을 버셨던 것 같습니다. 불규칙적이었죠. 아주 고단한 기색으로 집에 돌아오신 친정 아버지를 향해 어느 날 친정 엄마께서 피식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던 순간을 기억합니다. 참나, 당신은 이 집에 햇볕이 하루에 얼마나 들어오는지 알아?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낮에는 해가 들어오겠지. 낮에 해가 잘 들어온다니. 뭔가 대단히 착각을 하고 계시네. 이보세요. 우리한테는 그렇게 좋은 집을 구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뭐? 낮에 해가 집에 안 들어온다고? 여기서 살기 싫다고? 이사를 가고 싶다는 거야, 뭐야? 햇볕이 하루에 몇 분이나 들어올까 싶은 집인데 당신이 햇볕보다도 이 집에 더 안 들어와. 일하고 와서 피곤해 죽겠는데 그런 사람한테 당신은 꼭 그렇게 피곤한 소리를 해야겠어? 왜 그렇게 피곤한데? 어디서 뭐 하느라 피곤한데? 당연히 일 다니느라 피곤한 거지. 그걸 말이라고 물어봐? 맨날 일 다니는 것도 아니잖아. 매일같이 일감 물어올 능력도 의지도 없는 게 당신이잖아. 내가 그런 당신을 모를 줄 알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네. 당신 딴짓거리 하느라 밖에 돌아다니는 거지? 그러느라 집에 안 붙어 있는 거지? 아이고야, 머리야.
피곤하다고 했잖아. 나 잠 좀 자자 제발. 나 좀 내버려 둬라. 집에서만큼은 아무 생각 없이 쉬고 싶어. 부탁이야. 친정 엄마께서는 악다구니를 쓰셨지만 친정 아버지께서는 상대조차 안 하겠노라 마음을 잡수신 듯 자리 깔고 누워서 눈까지 질끔 감으셨죠. 저도 친정 아버지를 따라서 눈을 꼭 감아보았으나 친정 엄마께서 소리를 내지르시는 게 어두워진 시야로는 더 무섭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귀까지 손으로 막아보았으나 늦은 밤에 시끄럽게 뭐하는 거냐며 제발 조용히 좀 살자며 이웃집에서 찾아오는 소란까지 다 막아지지는 않았죠. 제 유년 시절은 거의 이러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이 아무 소란 하나 없이 딱 하루만이라도 살아봤으면 그럼 소원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종종 했었네요. 뭐가 문제일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해봤지만 제가 머리가 나빠서인지 뾰족한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돈 문제로 큰 이모와 큰 이모부 부부 그리고 작은 외삼촌까지 돌아가신 이후로 친정 엄마께서 크게 충격을 받으신 것 같다는 짐작이 들고는 했어요. 큰 이모부께서 지인과 채무 관계로 복잡한 문제를 겪고 있었는데 그 지인의 사주를 받은 괴한 2명이 큰 이모부는 물론이고 옆에 함께 계셨던 큰 이모 그리고 하필이면 근처에 볼 일이 있던 김에 들르셨던 작은 외삼촌의 목숨까지 앗아갔습니다. 비극적인 사건에 외할머니께서는 실신하셨고 그 해에 돌아가셨죠. 친정 엄마께서는 돈이라는 것에 치가 떨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돈에 파묻혀서 죽어보고 싶다는 말씀도 입에 달고 사셨죠. 친정 아버지께서는 원체 건강하신 편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가족력이었을 것입니다. 친가 쪽이 건강에 안 좋았다고 들었으니까요. 그런 분께서 자꾸만 고된 일을 나가셨으니 건강에 빨간불이 켜진 것은 어찌 보면 예고된 불행이었어요. 막대한 병원비, 돈을 벌어오는 가장의 부재, 이런 것들이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그리고 끝내 친정 아버지께서는 숨을 거두셨어요. 돈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적절한 시기에 다 받지 못해서 그렇게 되셨습니다. 친정 엄마께서는 언뜻 보면 다리가 아니라 팔로 걸어 다니는 모습으로 보일 정도로 해골처럼 말라가셨습니다. 생기라고는 없었죠. 그런 친정 엄마마저 제 곁을 떠나실까봐 매일같이 두려움에 떨며 눈물 속에서 잠들었습니다. 잠에서 깨자마자 친정 엄마께서 저를 안 버리셨다는 걸 확인해야 했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어야 긴장이 풀리는 일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정 엄마께서 제 손을 꼭 잡아주시더니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너 고아원에 가서 살래? 그러면 더 나을 것 같은데. 너 자신을 위해서 그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할래? 아니라고. 고아원 안 가고 같이 살고 싶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입을 열자마자 제 손을 꽉 잡으신 친정엄마의 악력이 무서울 만큼 강해졌습니다. 마치 원하는 대답이 아니라면 이 손을 부러뜨리겠다고 경고를 하신 듯 하였어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무섭도록 꽉 잡은 친정엄마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손등 위의 뼈가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당신 스스로의 몸을 지키기도 어려운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걸 보며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고아원에 가겠다고 한 겁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제 인생이 크게 전환되었습니다. 고아원으로 간 저는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 거기에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를 입양하겠다는 부부가 나타난 겁니다. 심지어 경제적으로 걱정이 없는 집이었어요. 저를 원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이미 자식이 2이나 있었어요. 딸 하나, 아들 하나, 이렇게요.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자식을 2 낳고 부부는 그렇게 잘 살았는데
몇 년 뒤에 셋째가 생겼다고 합니다. 의도하지 않았던 임신이었기에 놀라고 신기했다네요. 하지만 임신 사실을 알고 얼마 안 돼서 유산을 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슬픔이 너무 커서 부부는 힘들어했죠. 몇 달 후 다시 생명이 찾아왔고 이번에는 꼭 만날이라는 기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유산이 된 겁니다. 슬픔에 잠긴 부부는 고아원에 봉사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꼭 입양을 해야겠다는 생각까지는 없지만 만약에 마음이 가는 아이가 보이거든 입양을 하겠다는 마음도 가진 채로요. 저를 보고서 부부는 동시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 얼굴이 너무 신기하리만치 부부의 외모를 섞은 것처럼 생겼기 때문이었어요. 눈길이 갈 수밖에 없었고 저를 지켜보다가 정이 들어서 입양까지 하게 된 것이었죠. 저는 선택권도 없이 입양을 가게 되었습니다. 양부모님이 생겼고 언니와 오빠가 생겼어요. 다들 저와 얼굴의 느낌이 뭔가 비슷하기는 하더라고요. 왜 저를 가족으로 맞이하였는지 점점 이해가 갔습니다. 언니와 오빠는 텃세 따위 부리지 않았어요. 둘은 연년생인 반면에 저는 혼자 동떨어진 나이라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친정 부모님께 익히 들어서 알고 있던 딸과 아들의 차별이 이 집에서도 있어서 그게 내심 웃겼습니다. 오빠의 어렸을 때 별명이 완자였어요. 이게 뭐냐면 원래는 왕자님이라고 부르다가 줄여서 왕자, 그러다가 완자로 재미있게 변한 것이었죠. 집안 내에서 불리는 이런 애칭이 난 별칭을 언니는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진짜 다들 짜증나 죽겠어. 너무하잖아. 걔보다 내가 못한 게 단 한 가지라도 있으면 내가 정말 이렇게 억울하지도 않았을 텐데. 걔는 뭘 해도 하지 않아도 그저 예쁨 받고 나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칭찬 한 번 듣기 어렵고. 그러면서 다들 나한테 네가 장녀니까 누나니까 열심히 해야지 이런 압박이나 주잖아. 내가 아무리 매번 잘해도 다들 그러려니 시큰둥하다가 내가 딱 한 번 실수하면 크게 혼이나 내지. 걔한테는 다들 이루 말할 수 없이 관대하시면서. 언니의 한탄이 괜히 무섭게 느껴져서 듣는 동안 가슴을 졸였던 기억이 남아있네요. 오빠는 특히 양아버지의 집안, 즉 친가에서 전폭적인 애정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언니는 자기 속에 있는 화를 끄집어낼 상대가 생겨서 편하다며 저를 좋게 여겨줬어요. 저는 그것으로 족하며 언니가 찾으면 그 앞으로 달려가서 한탄을 한참이나 들어주었습니다. 언니는 오빠 때문에 열이 받을 대로 받은 것을 죽도록 공부만 하는 것으로 풀기 시작했던 겁니다. 속에 쌓인 열을 공부로 풀다니 다시 생각해도 정말 대단해서 고개가 절레절레 저어집니다. 태생부터 저와 언니는 결이 달랐던 듯 싶네요. 제가 보기에 언니는 친탁을 했어요. 약간은 독불장군 기질이 있고 기본적으로 공부머리라는 게 좋은 편이고 셈에도 밝았으며 무엇보다 남에게 가식으로라도 살랑살랑 거리는 성격이 못되었습니다. 친가 사람들 대체로 이런 유형이었거든요. 하지만 친가는 일찍이 언니가 아니라 오빠를 좋아하는, 즉 완자 바라기였으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특이한 언니가 그래서 공부로 결과를 잘 보았는지 궁금하시죠? 네, 그렇게 죽도록 공부를 하더니 명문대에 들어갔어요. 설마 하니 서울대라도 되냐고요? 그렇게 물으신다면 맞다고 바로 대답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언니는 재수 따위 하지 않고 멋지게 한방 합격을 이루어냈습니다. 언니가 수능을 보기 전까지만 해도 설마 서울대까지는 전혀 양가의 집안에 아무도 기대를 안 했었는데 덜컥 합격해버린 것이었죠. 집 앞에는 현수막이 3개나 걸렸습니다. 그때가 제가 평생에 본 언니 얼굴 중에 가장 행복해 보였던 때였어요. 그렇게 죽도록 공부만 하더니 결국은 온 가족의 열렬한 호응을 받게 되었구나. 언니가 정말 대단하다. 난 저렇게 못한다.
반면에 오빠는 수능에서 제대로 미끄러졌어요. 양부모님께서는 오빠에게 무조건 재수해라 이렇게 권하셨어요. 오빠는 안 된다, 내 인생에 재수는 없다고 했지만 그때부터 온 집안 어른들까지 나서서 재수하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러자 오빠가 그때 어떻게 반응했던지 아시나요? 울었어요. 어느 날 밤 양부모님 앞에서 재수하기 싫다며 엉엉 울었습니다. 양아버지께서는 충격받으신 얼굴로 외투를 챙겨 나가시더니 한참 밖에서 담배를 피우다 돌아오셨어요. 아휴, 우리 집은 어떻게 딸하고 아들하고 반대로 태어났는지 모르겠다. 모름지기 사내라면 쉬인 눈물을 보이지 않고 살아야 되거늘. 눈도 똑같이 달려있고 눈물 기간도 똑같은데 딸이고 아들이라고 해서 왜 더 울면 되고 안 되고의 차이가 발생하는지 정말 영문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입양이 된 이후로 줄곧 느껴왔던 것을 그 순간에 재차 느꼈습니다. 그것의 이름은 바로 소외감이었습니다. 양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딸은 언니였고 아들은 오빠였는데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주제넘게 굴지 말자. 나는 이미 분에 넘치는 행복을 누리고 있는 거야. 엄마가 그러셨잖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전부 돈 때문이라고. 나는 돈 걱정 없는 집으로 왔으니 나는 최고로 운이 좋은 아이인 거야. 그렇게 생각하자. 저는 그 나이 때 여자애들이 그렇듯 공주풍을 원했으나 일부러 하늘색이나 보라색 같은 색을 말씀드렸었죠. 분홍색이나 노란색을 원했던 본심을 숨겼던 것은 양어머니의 사촌 형제분들한테 저보다 1살 많은 아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 옷을 물려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집안에 최대한 누를 안 끼치고 민폐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굴면 파양을 안 당할 것 같았어요. 학교에서도 친구들을 향해 분홍색, 레이스, 공주님 그림 그려진 옷들은 유치하다며 저는 어른스러운 감각을 지닌 아이인 척 굴었었죠. 실상은 귀여운 걸 좋아했습니다. 분홍색 레이스를 달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가 옷을 물려받아서 멀쩡히 잘 입고 다니는 모습을 보는 양어머니께서 웃음을 짓고 계셨기에 제가 저 표정을 깨서는 안 된다는 강박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저는 계속 언니가 자기 속내를 시원하게 떠들어대는 전용 시녀 같은 존재였으며 잘난 언니 때문에 오빠가 울적함을 느낄 때마다 저를 불러다가 제가 얼마나 본인보다 머리가 나쁜 아이인지 확인받고는 했는데 그 역할에 아주 충실한 존재였습니다. 친자식들과 잘 어울려 지내는 저를 보며 아마 양부모님께서는 문제 안 일으키는 아이로 잘 골라서 입양을 하셨다고 여기셨던 듯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저는 좋겠습니다. 숨을 죽이고 살았습니다. 밥을 굶지 않고 여름에는 시원하며 겨울에는 따뜻한 집에서 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끼려고 매일같이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행운아라고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었어요. 저는 제 나름의 사력을 다해봤지만 서울 소재의 대학 중에서는 중간보다 조금 떨어지는 곳에 간신히 붙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아무도 재수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언니의 결혼 문제로 모두가 시끌벅적했으니까요. 저의 합격도 입학도 몹시 조용할 따름이었습니다. 대학 졸업을 앞두고 머릿속이 복잡해져서 고아원을 한번 찾아가 봤어요. 과일을 사들고 방문한 저를 선생님들은 알아보지 못하셨습니다. 그랬다가 제가 잘 사는 집 셋째로 입양 갔던 이라고 서두를 떼자마자 깜짝 놀란 신음을 내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제가 있던 시절부터 계속 계신 분들이었어요. 저는 그분들과 따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는데요. 그중 한 분이 저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혹시 친엄마한테서 연락받은 거 있니?
네? 저의 친엄마요? 아니요. 그런 건 없었는데. 왜 물어보세요? 제 친엄마를 아시나요?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여기로 한번 찾아오셨었어. 너를 찾으시더라. 관계가 어떻게 되냐고 여쭈었지만 대답은 듣지 못했어. 하지만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 네 친엄마이실 것 같더라. 네가 없는 것을 알고는 발길을 돌리셨어. 가져오신 옷만 이곳에 두신 채로. 이미 한참 전에 친정 엄마께서 저를 찾아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었어요. 친정 엄마를 찾고 싶다는 생각 매일같이 했었죠. 그러나 저를 가로막았던 것은 마지막으로 봤던 친정 엄마의 앙상한 손등이었습니다. 살가죽에 드러났던 그 뼈의 모양이 너무나도 선연해서 무서웠어요. 그게 저를 가로막았어요. 저는 선생님께서 그대로 보관하고 계셨다는 옷을 받아들었습니다. 제 친엄마가 맞아요. 네, 그분이 바로 제 친엄마세요. 친정 엄마께서 가져오셨다는 옷은 분홍색 바탕에 노란색으로 무늬가 들어가 있는 화사한 티셔츠였습니다. 소매에는 레이스도 살짝 달려 있었죠. 그걸 확인하자마자 친정 엄마이셨음을 확신했습니다. 저는 이튿날부터 친정 엄마 찾기에 나섰어요. 그리고 슬픈 사실을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친정 엄마께서는 이미 이 세상에 안 계셨어요. 병으로 세상을 떠나신 뒤였습니다. 친정 엄마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했다는 작은 이모께서는 저에게 봉투 하나를 건네주셨어요. 그 안에 든 건 달랑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너는 입양 가서 잘 살고 있으니까 행여나 너를 찾아가서 자기 소식을 알리지 말라고. 그럴 일은 없었으면 한다고 몇 번이고 나한테 당부를 하고 떠났어. 하지만 만약에 네가 직접 자기를 찾는다면 그때는 이걸 너한테 전해달라고 그랬어. 내가 여태까지 이걸 꼭꼭 간직하고 있었는데 이제야 전해주는구나. 언니가 남기고 간 짧은 유서야. 작은 이모의 말씀에 다급하게 그것을 펼쳐본 저는 그간 잊고 살았던 친정 엄마의 필체에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결혼은 후회하지만 너를 낳은 것은 후회하지 않는단다. 못난 엄마여서 미안했어. 앞으로 내가 하늘에서 너를 지켜보며 지켜줄게. 내 딸, 세상에서 최고로 많이 사랑해. 꼭 행복하게 잘 살아야 한다. 심장의 한 부분이 뜯겨져 나가는 듯 했어요. 왜 그 시절에 저는 어렸던 것인지 그토록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몰라서 친정 아버지께서 떠나실 때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가족을 지키지 못했던 건지 이 세상이 너무 불합리하다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그렇게 안 살 것 같았어요. 친정 엄마의 손을 잡고 햇살이 잘 드는 곳으로 가서 집이 우울하다면 다른 곳을 찾으면 된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친정 아버지를 향해 아프고 힘든 짐들을 함께 나누어 달라고, 속내를 다 털어놔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과거로 영영 박제가 된 채였죠. 친정 엄마의 유서를 부여잡고 한참을 우는 저를 향해 작은 이모께서는 그래도 제가 잘 지내온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친정 부모님, 그리고 외가, 친가, 다 모든 것을 잊고 저만의 인생을 살아나가라고 해주셨어요. 얼룩진 과거 따위는 없는 것처럼, 살면서 물컵을 쏟아본 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라고 단단한 목소리로 조언을 주셨습니다. 저는 왠지 살면서 2번 다시는 작은 이모를 뵙지 못하게 될 것 같다는 기분이 들어서 그 앞에서 반드시 그러겠다고 확실히 대답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작은 이모께서는 안심이 되었다는 듯 희미하게 웃어 보이셨죠. 몇 달 뒤에 작은 이모를 뵙고 싶어져서 찾아갔으나 아무 곳에도 안 계셨습니다. 외국으로 떠난 것 같다는 소리만 어렴풋이 이웃이었다는 분을 통해서 들을 수 있을 뿐이었어요. 그 후로도 저는 작은 이모를 뵙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저는 그런 외가를 둔 적 없는 것처럼 저에게 친가는 양아버지의 집안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으나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양부모님께서는 좋은 분들이셨어요. 제가 언니와 오빠보다 훨씬 못한 직장을 다니게 됐을 때도 실망하지 않으셨고 이상한 놈을 만나 잘못된 연애를 실패로 끝냈을 때도 나무라지 않으셨죠. 언제나 그러셨습니다. 저를 혼내지 않으셨어요. 나이가 들었을 때 제 지인 중 하나가 그러더라고요. 실망이란 기대가 있어야 하는 법이라고요. 맞는 듯 싶더라고요. 양부모님께서는 저에게 기대를 하신 적이 없었기에 실망을 안 하셨던 겁니다. 언니와 오빠에게 품으신 그 애정의 크기를 저에게 똑같이 적용시키지 않으셨기에 저를 혼내지 않으셨던 겁니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영원히 진짜 가족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제가 주제 파악에 능했고 초심을 잃지 않았죠. 감히 양부모님의 커다란 애정을 욕심내지 않았어요. 언니 오빠와 동등해지려고 하지 않았어요. 잘난 언니의 인생을 더 돋보이게 해주는 장치로 오빠보다 한 상 뒤떨어진 그늘로 그렇게 잘 지냈습니다. 언니와 오빠가 모두 시집 장가들을 가서 행복하게 가정을 꾸리고 난 뒤의 일이었어요. 양부모님께서 사업 실패를 겪으셨고 그 위기를 빠르게 극복 못했던 탓에 한순간에 집안이 몰락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저 그런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결혼하라는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건 요구, 제안 이런 게 아니라 명령이었어요. 가뜩이나 상황도 이런데 머리 아프게 하지 말고 정해준 상대하고 결혼해라. 그래. 그게 바로 너를 위하는 길이야. 돈 한 푼 필요 없고 몸만 와도 받아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잘된 일이니? 양부모님께서는 완전히 틀어져 버린 상황 속에서 당신들의 통제 능력을 확인받고 싶어 하셨어요. 당신들의 입맛대로 저를 결혼시키려 하셨습니다. 상대 집안은 그럭저럭 괜찮게 사는 수준이었고 양아버지와 옛날에 연을 맺은 전적이 있던 집이었습니다. 저는 결혼하기보다는 제 인생을 앞으로 알아서 살고 싶었어요. 자유롭게 말입니다. 하지만 양부모님께서는 괜찮은 결혼 자리가 있는데 마다하는 것은 바보 천지나 하는 선택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당신들의 뜻대로 제가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려 드셨습니다. 저같이 우매한 사람을 구제하고 선도하는 것을 마치 사명이라고 여기시는 듯 했어요. 저는 결국 양부모님께서 정해준 상대와 결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그때까지 키워주셨으니 그 정도의 값은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결혼이라는 중대사를 이렇게 해치워 버렸다고 해서 혹시 하늘의 친정 부모님께서 저를 한심하게 쳐다보실까봐 그게 걱정이 되고 웃음이 나왔네요. 남편은 여러모로 보통이었습니다. 적당히 다혈질이고 적당히 술 좋아하고 담배 좋아하고 적당히 돈맛에 빠져 살고 적당히 여자를 좋아했어요. 결혼 생활 동안 저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 인내심이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도 저를 함부로 부려먹어도 되는 종처럼 여기셨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일에도 반드시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저를 종부리듯 하시려고 며느리로 들이셨다는 것을 깨달았죠. 이를 악물고 살았습니다. 남편이 술주정을 부리고 그러다가 저를 때려도 바람이 나도 저는 참아야 했어요.
시댁 사람들이 다 저를 향해 네가 참아라고 했거든요. 저를 버티게 해준 것은 아들의 존재였습니다. 결혼 2년 만에 제가 품에 안았던 제 아들, 제 분신 말입니다. 너는 엄마한테 어떤 사정이 있고 비밀이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지? 네가 다 크고 나면 이야기해 줄게. 듣고 나면 이 세상에 사연 없는 무덤이 없다는 말이 왜 나왔는지 아마 자동으로 알게 될 거야. 저는 어른 아들의 손을 잡고서 혼잣말을 마치 노래를 흥얼거리듯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하루 중에 가장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무럭무럭 자라서 제 말을 다 알아들을 정도가 되고 그때가 지나 대화를 안 하려고 드는 사춘기까지 보내고 더 자라서 무뚝뚝한 성인 남자가 되는 동안 저는 제 진짜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던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속으로 나중에 라고 굴었습니다. 어쩌면 아들이 제 지난 인생 이야기에 큰 흥미를 안 보일까봐 그게 두려워서 입을 안 열었던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제 속을 문드러지게 만들었던 남편은 나이가 들고 나서야 기세가 꺾여서 그나마 점차 살만해졌네요. 젊었을 적에는 여러모로 너무 힘이 들었기에 나이가 든 지금이 지내기 편하다고 하는 인생 선배님들의 말씀이 그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부부가 공통으로 속이 무척 상하는 일이 생겼는데요. 아들이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고 그랬기 때문입니다. 오래 사귀었던 아가씨와 헤어진 뒤 다시 새로 누구를 만난지 저는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들은 상대와 아주 진지한 사이가 되기 전까지는 혼자 조용히 연애를 하는 성격이었거든요. 그러니 제가 아직 상대를 몰랐다는 것은 아들이 상대와 결혼을 염두에 두고 만나고 있지는 않았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결혼이라니 무척 갑작스러웠죠. 그리고 저희 부부는 그 이유를 듣고 뒷목을 잡았네요. 그게 사실은 아이가 생겼어요. 지난달에 같이 술을 마시다가 제가 너무 취해서 정신을 잃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렇게 됐나 보더라고요. 죄송합니다. 혼전 임신이었던 것입니다. 아들은 당황했는데 상대 아가씨는 생명을 저버릴 수 없다고 무조건 낳겠다고 그랬다네요. 저 또한 귀한 생명을 꺼트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남편은 모름지기 사내라면 책임질 줄 알아야 한다며 결혼하라고 허락해줬습니다. 그렇게 며느리가 생겼습니다. 며느리는 우여곡절이 많은 집안에서 자라온 사람이었어요. 어렸을 때 부모님의 이혼을 겪었고 친척 집을 전전하며 학창시절을 보냈더라고요. 소중히 모아놓은 돈은 3천만 원밖에 없다며 제 아들에 비해 자기가 너무 부족한 조건인 것을 알고 있다며 고개를 떨군 며느리가 무척 측은하게 여겨졌습니다. 힘들고 괴로운 과거를 저 역시 지나왔기에 며느리의 인생이 생판남인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어요. 앞으로 우리 잘 지내보자. 남들의 부러움까지 사는 고부관계는 못 되더라도 서로에게 좋은 기운만 주는 그런 고부관계가 되어보자. 나부터 노력할 테니까 너도 부디 뜻을 같이 해주겠니? 당연하죠.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받아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너무 감동이에요. 예상하지 못했어요. 며느리의 눈물 앞에서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죠. 며느리가 부디 앞으로는 웃는 나날만 인생 속에서 가득하기를 빌었습니다. 걱정 없이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들 수 있는 일상.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저는 알았으니까요. 며느리가 부디 그럴 수 있길 바라며 제가 있는 힘껏 도와줄 작정이었어요. 며느리는 어여쁜 손자를 저에게 안겨주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손자는 영재 소리가 절로 나오게 똑 부러졌어요.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왔고 남편도 손자의 재롱을 보며 사람이 엄청 유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평온한 나날은 오래 가지 못했어요. 남편과 아들이 모처럼 주말에 둘이서 낚시 여행을 떠났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남편은 현장에서 명을 달리했고 아들은 혼수 상태로 병원에 이송되었어요. 이것이 현실일 리 없었습니다. 저는 몇 번이고 실신했다 깨어나기를 반복했어요. 그런 저를 붙잡고 어떻게든 애를 썼던 인물이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님, 저도 아직까지 믿기지 않아요. 하지만 벌어진 일을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더욱 마음을 굳게 먹어야죠. 어머님, 저희 같이 버텨요. 남편은 화장을 해서 한 줌의 재가 되어 있었고 아들은 식물인간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이런 끔찍한 비극 앞에서 며느리가 아니었다면 저는 온전한 정신을 유지하지 못했을 거예요. 몇 달씩이나 폐인이 되어 현실을 부정했던 저는 며느리의 간청이 이어진 것에 드디어 정신을 다잡기로 했습니다. 아직 아들마저 떠난 것도 아닌데 제가 이러고 있어봤자 무슨 소용인가 싶었고 귀여운 손자를 위해서라도 힘내기로 했죠. 며느리의 존재가 고마웠고 힘이 됐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아들의 몸을 깨끗하게 닦아주었고 저 혼자 있으면 걱정된다며 제가 있는 곳으로 와서 손수 밥을 차려주었습니다. 다들 입을 모아서 천사 며느리라고 했습니다. 끔찍한 비극 속에서 저에게 위안이 되어준 며느리에게 그날의 고마운 마음으로 식탁 앞에 앉은 순간이었어요. 엄마가 거기에 이상한 거 넣었어요. 내가 다 봤어요. 손자가 장난스러운 얼굴을 하고 저를 향해 속삭였어요. 제가 흠칫해서 된장국을 쳐다봤습니다. 제가 유독 좋아하는 메뉴가 된장국이었는데 손자가 농담을 한 거라 치부하려 했으나 워낙 똘똘한 아이라는 사실이 떠올랐죠. 이상한 거라고 해봤자 건강식 야채 가루라든지 그런 걸 넣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저도 모르게 제 앞의 국을 며느리 자리의 것과 바꾸었습니다. 희한하리 마치 손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마치 누가 저를 조종하듯 말이에요. 제가 그래놓고도 내가 왜 그랬지 싶어서 다시 바꿔 놓을까 하던 그 순간에 며느리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오늘 된장국이 아주 맛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국부터 드세요. 그러자마자 얼른 된장국부터 한술 뜬 며느리는 잠시 후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손자가 놀라서 울기 시작했고 저는 혼비백산한 와중에도 얼른 구급차를 불렀어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너무 정신이 쏙 빠져 있었기에 이 순간의 기억이 흐릿할 정도예요. 빠르게 병원으로 간 덕택에 며느리는 목숨에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 말은 만약에 늦게 왔다면 큰일이 날 수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경찰과 함께 들어간 아들 며느리의 집에서 독극물이 발견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은밀하게 구입을 해둔 모양이었습니다. 저를 해하려 한 것 같다는 경찰의 말에 제가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대체 왜 그랬니?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라도 있었어? 어머님만 사라지면 재산 다 제 거가 될 것 같았어요. 뭐라고? 재산? 그러면 돈 때문이었어? 차라리 나한테 재산을 달라고 하지 욕심난다고 말을 해보지 그랬니? 그냥 어머님이 싫었어요. 인생에 굴곡 따위는 없었다는 듯 구김살없고 저한테도 늘 다정하신 어머님이 미치게 싫었어요. 어머님을 볼 때마다 인생이 질투나서 죽을 것만 같았어요. 이런 기분이 들게 만드는 어머님의 존재 자체가 없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초췌한 얼굴의 며느리의 울음소리가 적막한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유년 시절을 평범하게 살아오지 못한 이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과거를 쉽게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사고방식 자체가 삐뚤게 되어버린다는 것도 알았고요. 그래서 며느리를 마냥 비난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비난하는 대신 제 인생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또렷하게요. 이럴 수가, 전혀 몰랐어요. 어머님은 처음부터 잘 사셨을 줄 알았어요. 그럼 저는 대체 왜, 멀리에서 사랑하는 아이를 두고 왜 그렇게 위험한 짓을 벌인 거죠? 왜? 넋이 나간 며느리가 자책하더니 이내 절규하기 시작했어요. 제 아들이 그렇게 된 이후로 며느리는 정신적으로 무너져서 더욱 옳게 판단이 안 섰던 것 같더라고요. 며느리는 법대로 처벌을 받았고 손자는 제가 키우게 되었습니다. 주변의 조언에 따라 상담센터를 꾸준히 데려갔고요. 그리고 온 사력을 다해 바랐으나 일어날 것 같지 않았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정신을 차린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자기가 누구인지, 지금이 몇 년도인지 이런 것도 전혀 몰랐으나 서서히 기억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뼈와 살을 깎는 재활 과정을 거쳐서 혼자서도 걸으며 조금이지만 다시 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벌인 충격적인 행각에 아들은 죄책감을 느꼈어요. 자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제가 그러지 말라고 잘 다독여 주었습니다. 당연히 두 사람은 법적으로 깨끗하게 이혼을 했고요. 저는 기적 같은 일상 속에서 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친정 부모님의 모습을 떠올리고는 합니다. 제 삶을 지켜봐주고 계시기에 저를 지켜주셨던 것 같아요.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앞으로 더욱 열심히 살아봐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입니다. 사연 유튜브 즐겨보다가 저도 있었던 일을 보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써보려고 해요. 제가 결혼한 건 몇 년 전이에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평범하게 살아온 편이죠. 대학 다닐 때 사귀던 남자친구와 결혼을 했는데 나름 다정하고 잘생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저한테 선물도 잘 해주고 밥도 잘 사주고 해서 전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결정하는데 망설임이 없었죠. 시부모님은 상당히 으리으리한 좋은 아파트에 사는 분들이었어요. 남자친구 집안의 돈을 보고 결혼한 건 절대 아니었고요. 그냥 사람이 좋아서 결혼을 진행하다 보니 알게 된 거였지만요. 시부모님은 두 분 다 굉장한 멋쟁이에 세련된 스타일이었어요. 저는 멋을 그리 많이 내지는 않는 편이었는데 그걸 저희 어머니가 별로 좋아하시진 않으셨죠. 하지만 저는 친정에서 항상 검소하고 절약하며 사는 것이 좋다고 배우고 자랐거든요. 글쎄요, 즐기면서 사는 것과 절약하며 사는 것, 어느 쪽이 더 나은지는 딱 잘라 말할 수가 없겠지만 적어도 제 삶은 절약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저한테 뭐라 하셔도 그냥 흘려듣기만 했죠. 남편이 절 무척 예뻐해 주었으니까요. 남편과 사이가 좋은데 제 패션이나 화장에 변화를 줄 동기가 없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시부모님은 엄청나게 나쁜 분들은 아니었지만 사소한 트러블은 당연히 계속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항상 모든 것이 세련되고 멋지길 바라는 분이었고 그만큼 돈도 많이 쓰셨죠. 약간 사람 무시하는 경향이 있기도 했고요. 제가 시어머니 말을 안 듣고 옷이나 메이크업에 변화가 없으니까 화를 내기도 하셨어요. 어느 날은 저를 백화점으로 데려가서 화장품을 골라주시기도 했죠.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와서 저는 그날 얼른 옷을 챙겨 입고 나갔어요. 시어머니는 저희 집 앞에 차를 대놓고 기다리고 서 있다가 제가 나온 걸 보고 혀를 차셨죠. 넌 어떻게 옷을 항상 그 모양으로 입고 있니? 젊은 애가. 제가 어머님 이렇게 와 계실 줄 모르고 있어서 급히 챙겨 입고 나오느라고요. 집에서도 항상 말끔하고 세련되게 아름답게 입고 있어야 하는 거야. 너 명품도 좀 챙겨서 입고 다니고 말이다.
시어머니는 혀를 차면서 저를 데리고 백화점으로 운전을 해서 가셨어요. 사실 저는 백화점에서 물건을 거의 사지 않았고 가는 것도 1년에 많아야 서너 번일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를 데리고서 백화점을 누비셨어요. 사람이 이렇게 밝고 환한 곳도 자주 오고 호화롭게 살아야 하는 거다. 너처럼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살면 못 써. 아, 네, 어머님. 하지만 남편의 벌이는 그만큼 좋지 못하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기어나왔지만 차마 그렇게까지 말은 못하겠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한 치 건너 두 치이니 거기다가 시어머니가 사람을 좀 무시하거나 말을 좀 막 하는 경향이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괜히 말 잘못했다가 저만 기분 상할 게 분명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시어머니 뒤만 졸졸 따라다녔어요. 몇 번 와보지도 않은 백화점이라서 저는 그냥 속만 답답하고 사람이 많아서 싫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너무너무 좋다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구경을 열심히 하셨어요. 그러더니 명품 화장품 매장으로 가서는 한참이나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어머님, 아까 그거 사신 거 아니에요? 아니, 여긴 다른 브랜드잖니. 아, 그래도 이게 립스틱이 6만 원이나 하는데 또 사시게요? 아유, 6만 원이나라니. 이게 명품인데 명품. 화장품도 명품을 써야 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는 어머님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도배를 하고 계셨죠. 저는 어머님이 워낙 그런 성향인 걸 알았기 때문에 별말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쓸데없이 돈 쓰는 걸 보고 있자니 너무 아까웠어요. 게다가 저는 이런 구경을 좋아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다리만 아프고 힘들기만 했고요. 답답스럽기는. 너도 하나 사주마. 자, 너 이거 써라. 시어머니는 선뜻 저한테 립스틱 하나를 내미셨어요. 어머님, 저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저 분명히 안 쓸 거예요. 뭐? 내 성의를 봐서라도 네가 받아서 써야지.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 거니? 하지만 어머님, 돈 너무 쓰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시끄럽다. 도대체가 말이야. 난 내 며느리가 구질구질하게 하고 다니는 거 너무 싫다. 제대로 하고 다니라는 거잖니. 시어머니는 화를 내시면서 립스틱을 제 가방 안으로 구겨 넣으셨어요. 전 원하지도 않는 선물을 받게 되어서 조금 난처해졌죠. 게다가 시어머니가 화가 좀 나신 것 같았거든요. 시어머니가 치른 립스틱 가격은 6만 원이었어요. 정말 부담되는 가격이었죠. 시어머니가 괜히 저 때문에 돈을 썼다는 사실 때문에 부담이 되기도 했고 제 옆에서 화가 났다는 티를 팍팍 내고 계시기도 해서 더 그랬어요. 저 어머님, 제가 오늘은 점심하고 커피까지 쏠게요. 어머님이 립스틱도 사주셨으니까. 어머, 그럴래? 도저히 시어머니의 눈치를 견디다 못해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시어머니가 반색하시더군요. 언제 화를 냈냐는 듯이 완전히 돌변한 얼굴이었어요. 저는 평상시에도 상당히 검소하게 절약하면서 사는 편이라 이런 립스틱은 솔직히 받아봤자 소용이 없었지만 그래도 선물이라고 주신 걸 어쩌겠어요. 그래서 그냥 감사히 받자 하고 시어머니와 점심과 디저트를 먹으러 갔어요. 와, 그런데 백화점 식단가 값이 진짜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정말 점심 한 끼에 그렇게 많은 돈을 내야 하는지 몰랐어요. 불고기집에 가서 2사람분을 먹었는데 나올 때 가격이 6만 5천 원이 나오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불고기 외에도 뭘 더 시키시긴 했는데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놔뒀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가격이 눈이 튀어나오게 나왔더라고요. 예, 여기 또 커피 맛있게 하는 집 있다. 빨리 가자. 시어머니는 저를 끌고서 또 신나게 어느 카페로 향하셨어요. 마치 제가 낸다고 하길 기다렸다는 양 기뻐하시는 것 같았죠. 저는 또 시어머니 뒤를 쫓아가 커피를 마셨는데
아메리카노가 8,000원이더라고요. 심지어 시어머니는 이름이 복잡한 무언가 다른 메뉴를 드셨는데 그건 10,000원이 넘었어요. 거기다가 무슨 쿠키에 케이크까지 드셨죠. 나오면서 계산서를 보니까 3만 원 가까이 되더군요. 세상에. 점심하고 커피 한 잔 마시는 것에 거의 10만 원 돈에 가깝게 들어갔다는 사실 때문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어때? 백화점 구경 좋지 않니? 앞으로 종종 나오자꾸나. 내가 화장품 고르는 법이나 옷 고르는 법 알려줄 테니 넌 그 보답으로 밥 사고 커피 사면 되겠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진짜 너무 놀랐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저 이제 집에서 살림해야죠. 예, 너 아직까지 애도 없으면서 뭘 또 살림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들어간대? 너 나랑 있는 게 싫어서 그러는구나? 아니에요, 어머님. 정말 아니에요. 저 아시잖아요. 집에서 살림할 때 되게 느린 거. 그래, 너 일이 참 느리긴 하더라. 아휴, 그런 거 하나도 제대로 못하니 너는? 시어머니는 안타깝다는 듯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냥 죄송하다고 하고 백화점에 자주는 못 다니겠다고 말씀드렸죠. 시어머니는 기분이 상하신 듯 저를 그냥 버스 정류장에 내려주고는 가셨어요. 저는 좀 한숨이 나더라고요. 시어머니의 씀씀이에 제 소비를 맞출 수는 없었어요. 대체 시아버지가 얼마나 돈을 벌어오시는진 몰라도 중소기업에 다니는 남편보다는 훨씬 많이 벌어오시는 게 분명하다 생각했거든요. 시아버지는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자세한 것은 저도 잘 모르고 있었어요. 괜히 10만 원 가까이 쓰고서 쓸모없는 립스틱만 얻었다 생각하니까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저는 화장도 별로 하질 않아서 더욱이나 립스틱은 쓸모가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쌩얼이라도 립 제품을 바르라고 그러셨지만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결혼한 유부녀가, 게다가 남편은 지금 제 모습이 좋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시어머니 마음을 풀어드려야 했기에 저는 다음 주에는 며칠 동안 시댁을 드나들면서 일을 좀 도와드렸어요. 저는 음식 요리 솜씨가 상당히 좋은 편이고 반대로 시어머니는 진짜 못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함께 식사를 해드리면 기분이 좀 풀리시는 게 보였어요. 저는 한 주에 3번 정도 가서 시댁에서 식사를 해드리고 돌아오고는 했죠. 예, 나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다음 주에는 좀 더 자주 오렴. 나 통 밥이 안 먹혀서 그런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로 시어머니는 안색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 마음을 풀어드리려고 한 거라 뭐 한 주 정도야 더 와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을 했죠. 시어머니가 평상시에는 그렇게 저한테 잔소리를 하는 분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주 더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한테 식사를 해드렸어요. 남편은 요즘 야근이 많아서 집에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점심 한 끼 해드리고 와도 저녁은 저 혼자 먹으면 되어서 그리 집안 살림에 부담은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시댁 부엌에서 열심히 음식을 하면서 거의 다 되어갔어요. 어머님, 진지 드세요. 제가 외쳐봤지만 방에 누워 계실 어머님은 별다른 반응이 없었어요. 저는 문을 노크하고 들어가서 주무시는 건가 싶어 살펴봤지만 어머님은 방 안에 안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뭔가 소리가 나서 보니까 방 바깥에 있는 베란다 쪽에 어머님이 나가서 서서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계셨어요. 맹세코 들으려고 한 건 아니에요. 정말 들으려고 했던 건 아닌데 시어머니가 통화하는 목소리가 바로 귀에 꽂히더라고요. 베란다로 통하는 샤시가 얇아서 그랬던 건지. 네, 저희 월세 좀 너무 올리지 말아주세요. 그렇지 않아도 애들 아빠가 벌어오는 돈이 요새 힘이 부치게 딸려서. 시어머니는 깊이 한숨을 쉬셨어요. 월세? 월세라면 다른 데서 받는 게 있으신 건가 싶었지만 올리지 말아달라니 누가 보아도 세입자 입장의 말이었죠. 물론 요즘 월세 비싼 거 저도 알아요. 하지만 저희도 사정이 있어서요.
네네. 물론 이번 달 거는 밀리지 않고 내겠습니다. 네. 뭔가 시어머니는 더 대화를 하셨고 충격을 받은 저는 조용히 방을 빠져나왔어요. 문을 닫고서 부엌에 와서 있다 보니 어느새 시어머니가 방 밖으로 나오더라고요. 식사 다 되었니? 네, 어머님. 얼른 드세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안색이 안 좋은 채로 가만히 앉아서 식사를 하셨어요.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보니까 아무래도 뭔가 걸리는 거예요. 솔직히 원래 괜찮게 살고 노후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다고 생각했던 시댁의 경제 상황이 제 생각하고 다르다면 좀 문제가 있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전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얼른 시댁 주소를 가지고 등기부등본을 떼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주인 이름이 시부모님이 아니시더군요. 저는 좀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이게 그냥 시댁이 월세를 살아서 문제가 아니라 제법 크고 좋은 아파트였거든요. 시세를 알아봤더니 그 아파트의 월세가 300만 원에 육박할 정도였어요. 저는 그 돈을 내고 굳이 거기에 살아야 할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시어머니가 언제나 시부모님이 자가인 것을 전제로 깔고 말씀하셨던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항상 너희들도 빨리 집을 사야 한다. 자가로 집을 갖고 있는 것과 세대로 사는 건 완전 다른 문제다. 돈 잘 벌어야 한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시댁은 자가이고 돈 못 버는 저희 남편 때문에 속상하다는 말씀도 달갑게 받아들였죠. 그래서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밤늦게 들어왔을 때 남편한테 슬쩍 물어봤어요. 여보, 혹시 말이에요. 응? 어머님 아버님 때 자가예요? 아니, 지금 새 들어 사시는 걸로 아는데? 전세라고 지난번에 그러셨어. 아, 그래요? 응, 왜? 아니, 아니에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시어머니는 그동안 저를 지속적으로 꼽을 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아무리 젊어도 너처럼 못나고 구질구질한 애는 나보다 못났다는 그런 류의 뉘앙스가 느껴지는 말들 있잖아요. 막 대놓고 그러는 건 아닌데 대화를 하다 보면 뭐지? 하는 느낌이 느껴질 정도로요. 그런데 본인 집은 월세면서 아들한테는 전세라고 속이고 며느리한테는 자가라고 속이다니. 저는 불현듯 시어머니의 그 수많은 명품들도 진짜인지가 궁금해졌어요. 하지만 그것까지는 남편한테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시어머니가 자주 들고 다녔던 명품들을 검색해봤어요. 사실 시어머니가 들고 다니는 건 명품 문외 아닌 제가 봐도 알 정도로 커다란 로고가 잔뜩 그려진 것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자세히 안 볼 때는 몰랐는데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명품 가방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뭔가 로고가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본 그 브랜드 로고하고 모양 자체가 달랐거든요. 게다가 명품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조약한 만듦새 투성이었어요. 그건 누가 봐도 시장에서나 팔만한 물건들이었죠. 그중 하나는 핸들이 다 낡아 빠져 있더라고요. 어머님, 가방 다 백화점에서 사신 거예요? 응? 그럼 다 내가 백화점에서 샀지. 그 지난번에 갔던 거기 있잖아, 강남점. 이게 얼마나 비싼 건 줄 아니? 어머님, 그러시면 그 가방 수선을 좀 맡기셔야 할 것 같아요. 뒤에서 보니까 낡은 게 다 보여서. 제가 핸들의 낡은 부분에서 가죽이 벗겨진 곳을 지적하자 시어머니가 화들짝 놀라더군요. 백화점 브랜드들은 수리 다 해주잖아요. 그쵸? 그렇지. 저랑 지난번에 갔던 거기면 이번 주말에 다시 한번 가요, 어머님. 그리고 제가 식사랑 커피 살 테니까요. 저랑 같이 가서 명품 고르는 거 구경시켜 주세요. 제가 그렇게 은근히 말하면서 찔러봤더니 시어머니가 대번에 얼굴색이 바뀌면서 고개를 저으시는 거예요. 아니,
아니다. 이 정도는 그냥 써도 돼. 그냥, 이거 가는 것도 돈이 많이 들어서 말이다. 아니, 그래도 럭셔리하게 들으시려면 가죽이 벗겨진 건 들면 안 되죠, 어머님. 아니, 이 정도는 괜찮아. 시어머니는 그렇게 우기면서 끝끝내 저하고 같이 안 가려 하시더군요. 저는 거기서 확신을 얻었죠. 시어머니 물건들 명품 껍데기를 하고는 있지만 다 짭이구나 하고요. 솔직히 우스웠어요. 아니, 그렇게나 럭셔리하고 호화로운 거 좋아하면서 정작 자기가 하고 다니는 건 짭이고 집도 월세라뇨. 좀 웃기잖아요. 그러려면 근검절약하면서 사는 저를 후려치지나 말든지. 저는 좀 기분이 이상해져서 그 이후로는 시어머니가 돈 쓰는 걸 잘 지켜보았어요. 정말 규모 없이 쓰더라고요. 10만 원 이하 화장품 같은 건 그냥 막 사서 집에 뜯지도 않은 게 쌓여있고 옷도 택도 안 뜯은 게 많고요. 제 입장에서는 진짜 이해 안 가고 사실 걱정도 됐어요. 시부모님 노후가 준비되어 있어야 저희가 편한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못하신 것 같았거든요. 사실 시어머니만 문제인 게 아니었어요. 시아버지도 제가 나중에 뵀을 때 슬쩍 떠봤더니 자기 사업이 무진장 잘 된다면서 다음 주에는 어디로 골프 여행을 간다는 둥 어디 해외가 좋다는 둥 하면서 허세 가득하게 떠벌리셨거든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동일하게 그런 태도여서 제가 당연히 시부모님이 굉장히 부유하신 줄 알았던 거였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제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시부모님한테 입을 댈 수도 없어서 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만 하고 있었죠. 그런데 뭐 별 수 있나요? 시간은 계속 흐르고 저희는 아기를 갖게 되었어요. 애를 임신해서 낳는 동안에는 시어머니와 그 문제에 대해 신경을 쓸 겨를이 없더라고요. 출산해서 애를 낳으니까 정말 너무 예쁜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친정엄마가 잠시 저희 집에 오셔서 절 도와주시기로 했죠. 저희 엄마는 되게 검소하고 소박한 타입인 분이세요. 저희 집 자체가 좀 그런 편이죠. 남편도 자기 집보다 저희 집 분위기를 더 좋아하고 편해해서 남편하고 저도 그런 식으로 살고 있는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그걸 이해하지 못하셨지만요. 엄마 왔어요? 그래, 아가. 세상에, 너 정말 힘들었겠구나. 애가 애를 낳다니. 엄마는 눈물을 꾹꾹 찍어내셨어요. 사실 좀 죄송하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연세가 좀 많은 편이었어요. 저를 늦게 낳으셔서 그런데 그런 엄마한테 제가 애를 낳았다고 살림이랑 육아를 도와달라고 부탁드린다는 것 자체가 죄송했어요. 죄송해요, 엄마. 힘들게 해드려서. 그렇게 죄송하다는 말 하지 마라, 이거사. 엄마 아니면 누구한테 네가 부탁을 하겠니? 네, 그건 맞아요. 내가 엄마 아니면 누구한테 이런 부탁을 해. 내가 한약이랑 이것저것 지올 테니까 너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애 돌보는 건 너보다 내가 100배는 나을 거다. 애가 어떻게 애를 돌보니? 엄마 있으니 걱정 마. 엄마는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고는 정말로 당장 저와 아기를 돌봐주시기 시작하셨죠. 물론 산후조리원이야 갔다가 나온 거였지만 그래도 너무 몸이 무겁고 힘들었거든요. 남편은 여전히 회사에 출근해 일에 쫓겨야 했고 전 몸이 힘들어서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친정엄마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시어머니한테 좀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어쨌든 남편 성을 이어받는 아이이고 시어머니는 젊고 건강하신데 왜 돌봐주겠다, 도와주겠다는 말 한마디조차 안 하시는지 말이에요. 시어머니한테 부탁하고 싶었어요, 사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너 시어머니가 와서 이런 일 해주면 편히 쉴 수나 있을 것 같아? 물론 그렇진 않겠지만 엄마가 너무 힘들잖아요.
엄마 아직 괜찮다. 몸조리나 잘해. 엄마는 씩씩하게 괜찮다면서 집안 이곳저곳을 다니며 살림을 해주셨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엄마를 완전히 신경에서 놓아버릴 수는 없었죠. 엄마는 연세가 있으셔서 항상 앉았다가 일어나실 때 끙끙거리는 소리를 내셨고 무릎과 허리 통증이 있으셔서 일을 하다가도 멈칫하실 때가 너무 많았거든요. 저는 그런 엄마 모습이 못내 안타깝고 죄송스러워서 저 자신도 조금씩 일어나서 일을 돕고는 했어요. 그런데 제가 뭘 돕는다고 해서 엄마가 할 일이 막 줄어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전 속상해서 엄마가 입으실 옷이라도 몇 벌 사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밖에 나가서 막 구경할 수도 없으니까 인터넷으로 살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엄마 사드리는 건데 너무 싼 건 안 될 것 같고 적당한 가격대의 옷들을 골라서 주문했어요. 아니, 이게 다 뭐니? 옷이 왔을 때 엄마가 놀라더라고요. 엄마 너무 고생하시니까 옷이라도 입으시라고. 아유, 돈을 왜 이렇게 써? 엄마는 있는 옷 입으면 되는데. 엄마, 최근에 옷 산 거 언제야? 내가 3년 전에 사준 옷이 마지막이지? 그럼 옷도 멀쩡한데 새 옷을 또 사니? 그건 낭비야. 엄마는 그렇게 저를 타박하시면서도 눈이 반짝이시더군요. 너무 좋아하셨어요. 옷 포장을 당장 풀어 이리저리 돌려가면서 입어보시고는 그래도 예쁜 거 잘 골랐다면서 좋아하셨어요. 비싼 옷이라면서 금방 벗어서 접어놓으시긴 했지만요. 저는 그 중에 하나를 들어올렸죠. 엄마, 이거는 집에서 생활할 때 입으시라고 산 거예요. 그냥 편하게 입어요. 새 옷을 왜 일할 때 입어? 그러지 말고 제발 그냥 좀 입어요. 저는 엄마한테 고집을 부려서 새 옷을 입고 생활하시게 했어요. 엄마도 처음에만 꺼려하셨지 정작 새로 산 옷을 입으니까 더 기분이 좋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딸 덕분에 이런 옷도 입는다. 엄마한테 선물도 할 줄 아는구나. 그럼요, 엄마. 내가 누구 덕에 이렇게 커서 살고 있는데. 저는 선물이라도 사드리고 나니까 마음이 좀 편해서 마음 놓고 웃었어요. 엄마는 정말 너무너무 애를 쓰면서 절 도와주셨고 살림을 도맡아 해주셨거든요. 남편도 집에 퇴근하고 와서 장모님이 정말 너무 고생하신다면서 일을 돕거나 아니면 아예 들어올 때 먹을 것을 좀 사가지고 들어오곤 했죠. 그런데 저희 엄마가 그렇게 고생하고 계시는데 시어머니는 한 번 와볼 생각도 안 하시더라고요. 전 그게 너무 섭섭하고 속상하기도 했어요. 제가 그런 말을 남편한테 했더니 남편도 과연 찔리는지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어머니가 좀 일하기를 싫어하시잖아. 그래도 그렇지. 우리 엄마가 딱 붙어서 일해주고 계신 거 알면서 어쩜 한 번을 안 오셔? 그건 그렇지만. 몰라. 나 섭섭하고 아쉬워. 솔직히 말하면 섭섭한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아니, 저한테는 그렇게 식사를 얻어 드셔놓고는 단 한 번도 집에 와서 애기 기저귀 한 번 안 깔아주신다니 너무하잖아요. 제가 너무 대놓고 툴툴거리니까 남편이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결국 남편이 이야기를 어떻게 전한 건지 시어머니가 다음 주에 오셨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시어머니 오시면 좀 불편하겠다고, 좀 나가 있겠다고 하시면서 친정집에 다니러 가셨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오시더니 오시자마자 소파에 앉아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예, 아유 덥다. 뭐 날씨가 여름도 아닌데 벌써 이렇게 덥니? 거기 창문 좀 열어줄래? 네 어머님. 창문 여는 것 정도야 집주인인 제가 할 수 있죠. 그건 그런데 시어머니는 앉아서 물까지도 갖다 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요. 뭐 그 정도야 해드릴 수 있죠.
저는 그냥 시어머니께 물도 갖다 드리고 차도 타드렸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절 도와주겠다고 오셨으면서 그냥 앉아서 놀기만 하셨어요. 아기는 잠깐 얼굴만 보시더니 울려고 하니까 데려가서 달래서 오라고 하질 않나. 밥 먹어야겠으니까 차리라고 하시질 않나. 제가 몸이 힘들어서 지금은 음식을 못한다고 하니까 시어머니가 아쉽다고 하시더군요. 아유, 네 음식 맛있는데 말이다. 아, 네. 칭찬은 칭찬인데 별로 달갑지 않은 칭찬이었죠. 저한테 음식 해오라고 요구하시는 느낌이었거든요. 사실 느낌이 아니라 그게 정확하게 시어머니가 요구하는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오면서도 그놈의 명품 옷과 가방을 그대로 착용한 채로 오셨어요. 시어머니는 손톱도 길게 길러서 붉은색으로 칠하고 화장도 짙게 하면서 향수까지 뿌리셨죠. 어린 아기한테는 아무래도 좋지가 않을 것 같아서 아기를 시어머니한테 맡길 수도 없었어요. 애초에 시어머니도 절대 맡을 생각은 없으신 것 같았어요. 그럼 뭐 시켜 먹을까? 중국집? 어때? 아, 네.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래, 그러면 나는 짜장면. 시어머니는 태연하게 말씀하시면서 다리를 꼬고 앉으셨어요. 너무 웃기는 게 분명히 출산 후 몸이 안 좋은 며느리한테 오시면서 도와준다고 말씀은 하고 오셨는데 옷차림도 딱 붙는 H라인 스커트에 완전 어디 백화점이나 문화센터라도 나가는 듯한 차림새였거든요. 저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일단은 전화기를 들어서 중국집에 주문을 했어요. 얼마 뒤에 음식이 왔고 기분이야 어쨌든 적당히 먹었어요. 출산하고서 몸이 안 좋아져서 기름기 많은 음식이 몸에 안 받았기 때문에 저는 짜장면을 먹고서 엄청 후회했죠. 먹자마자 속이 더부룩해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황급하게 녹차를 끓였는데 시어머니가 곁에 와서는 눈을 찌푸리셨어요. 아유, 얘, 너 녹차가 뭐니? 촌스럽게. 아, 어머님, 지금 너무 속이 더부룩해서요. 기름기 때문에 그런가 봐요. 예, 됐다. 내가 나가서 지금 테이크아웃 커피 사오마. 어머님 안 그러셔도 돼요. 아니다. 그런 싸구려 녹차는 내가 못 먹겠다. 이거 그렇게 싸구려는 아니에요. 저희 엄마가 주변에 유기농 녹차 하시는 분을 아셔서 그분한테 특별히 부탁해서 사오신 거라. 됐어. 녹차가 녹차지 별거니? 그냥 촌스러운 차지. 난 커피 마시란다. 넌 그냥 아메리카노지?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그냥 나가버리셨어요. 저는 뒤에 남아서 끓이던 녹차를 마저 끓여서 마셨죠. 후룩거리면서 마시며 기분이 엄청나게 안 좋아지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원래도 굉장히 세련이라는 이름으로 허영심이 가득 찬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도 너무너무 불쾌했어요. 어쨌든 저희 엄마가 신경 써서 사다 주신 녹차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도 저렇게 태연하게 무시를 하셔서 정말 가슴이 막 들끓더라고요. 더 화가 나면 저도 막말이라도 하게 될 것 같아서 시어머니가 절대 안 그러셨으면 하는데 계속 그러실 것 같아서 걱정도 되었고요. 제가 녹차를 마시는 사이 시어머니는 커피를 사러 다녀오셨고 저한테도 아메리카노를 내놓으셨어요. 본인 것은 생크림을 잔뜩 쌓아 올린 뭔가더군요. 이렇게 며느리한테 커피까지 사다 바치는 시애미가 어디 있니? 너 복받은 줄 알아라. 네. 저는 그냥 그렇게만 대답했어요. 애초에 제가 원한 것도 아니지만 아무튼 잘했다고 본인이 생각하시니 어쩌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앉아서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식탁으로 가셔서는 이것저것 둘러보시더니 한 손으로 한약 봉지를 가리키셨어요. 아까부터 궁금했는데 이게 뭐니? 아, 저희 엄마가 해주신 한약이에요. 사부인이? 한약을? 시어머니는 눈살을 찌푸리고서 한약 봉투를 살펴보셨어요.
엄마 동네에 있는 오래되었지만 잘한다는 한약방에서 사온 것이라 껍데기도 그렇고 보잘것이 없었죠. 시어머니는 그걸 들어서 보다가 어처구니 없다는 듯 웃더라고요. 아니, 이런 거적대기 같은 한약 봉지도 있니? 어디서 사오신 거래? 엄마 동네에서요. 아이고, 딱 봐도 너무 거지 같다, 얘. 너 이거 사부인한테 물려드리고 그냥 양양 먹어라. 저게 뭐람? 저는 그 말이 순간 너무 화가 났지만 그냥 꾹 참으려고 노력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이고 저랑 남편 사이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시어머니 문제 때문에 집안에 분란을 만들기는 싫었거든요. 저는 한참 참다가 한숨을 쉬고서 그냥 한약을 넣어두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약을 넣어두는 자체가 되게 못마땅하신 모양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비웃으면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예, 너 그거 그래도 모친이 해준 거라고 그렇게 소중하게 싸두는 거니? 아유, 됐다, 야. 그런 거 먹다가 몸 더 상해. 아유, 어쩜 저리 또 촌스러울까, 애가. 저한테 하는 말씀이었지만 거기에는 저희 엄마를 향한 뜻도 들어있다는 걸 알아서 더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계속 입을 삐죽거리면서 한약을 잘못 먹으면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지,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너무 못마땅하고 듣기 싫더라고요.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는 채로 앉아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제가 짜증난 것도 아랑곳 않고 그냥 거실로 가서 또 소파에서 다리를 꼬고 앉으셨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애초에 저희 집에 일을 하려고 오신 게 아니더라고요. 미리 알고는 있었는데 그래도 점점 더 화가 났어요. 시어머니는 계속 앉아서 TV를 보면서 웃으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예, 난 이제 가봐야 할 것 같구나. 그러고 있다 보니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 오후가 되어 있었죠. 그동안 전 쉬지도 못하고 시어머니가 갖다 달라는 대로 과일 깎아서 드리고 접시 씻고 아기 달래고 이래저래 움직이면서 조금도 쉬지 못했어요. 아니, 사실 제가 바란 건 정말로 일을 제대로 도와달라는 건 아니었어요. 어차피 시어머니가 일을 정말 못하는 분이어서 제대로 해주실 거라는 기대도 없었죠.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성의를 보여주시길 바랐던 거였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것마저도 해주질 않았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갈채비를 하려고 일어섰는데 그때 친정엄마가 딱 들어오셨어요. 제가 사드렸던 그 옷을 입고 계셨죠. 엄마는 들어오시다가 시어머니를 보고서는 깜짝 놀라서 멈췄어요. 어머나, 사부인 아직 안 가셨군요. 저 지금 집에 다녀오는 길이라. 어머, 그러시구나. 아유. 시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면서 엄마를 아래 위로 훑더군요. 순간 제가 그래도 새로 사들인 옷이라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 그거 시장 싸구려 옷 아니에요? 네? 어머, 실언이네요. 아니, 그런데 좀 촌스러워서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푹 쉬었어요. 사실 우리 며느리도 제 바람과는 다르게 너무 촌스러울 때가 많아서 물론 촌스러운 게 아니라 취향이 다른 거겠지만요. 아휴, 너무 옷에 돈도 안 쓰고 젊은 애가 그렇게 살아서 그게 집안 분위기였군요. 시어머니는 고상한 어투를 유지하는 척하면서 저희 엄마를 아래 위로 훑어봤어요. 저는 순간 확 머리가 도는 것 같더라고요. 엄마는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듣고 게다가 시어머니가 고상한 척하고 있으니까 제대로 화도 내지 못하고 갈피를 잡지 못하시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자랑스럽게 명품 가방을 집어들고서 일어서서 나가려고 하셨어요. 말 한마디 덧붙이는 것도 잊지 않으셨죠. 제가 저 사부인이 사온 한약 대신 더 좋은 영양제 사올게요. 아유, 세상에
한약도 저렇게 구질구질한 거라니 너무하잖아요. 몸에 좋을지 안 좋을지도 모르는데.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면서 도도하게 걸어 나가셨어요. 저는 현관문을 나가는 시어머니 뒤에서 그랬죠. 저기요, 어머님. 명품 다 가짜잖아요. 뭐? 어머님 지금 몸에 두르신 거요. 다 가짜잖아요. 누가 모를 줄 아세요? 순간 시어머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아마 제가 모를 줄 알았겠죠. 정말 백화점도 가본 적 없고 브랜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며느리니까 마음 놓고 거짓말을 하셨을 거예요. 내친 김에 마저 질러보기로 했죠. 어머님, 심지어 댁도 자가 아니시잖아요. 지금 월세 사시는 거 아니에요? 뭐? 얘가 지금 무슨 소리니? 맞잖아요. 빌라라도 지금 자가로 있는 저희 친정하고 월세로 사는 시댁하고 전 저희 친정이 나은 것 같은데요. 넌 무슨 그런 소리를 어떻게 시애미한테? 방금 저희 엄마한테 무리하게 구셨잖아요. 명품 가짜 걸치시고. 제가 또박또박 말끝을 잘라 말하니까 시어머니 얼굴이 완전 새하얘졌어요. 솔직히 속이 시원하고 통쾌했죠. 온몸을 명품으로 둘렀지만 완전히 다 가짜인 거잖아요. 심지어 집까지요. 사돈 앞에서 창피를 당한 시어머니는 당혹스러워하면서 제대로 대답도 하지 못하고 도망치듯이 집 밖으로 나갔고 저는 그 꼴이 우스워서 비웃으면서 문을 닫았어요. 당연히 저희 엄마는 대체 시어머니한테 무슨 생각으로 그런 소리 한 거냐고 혼을 내셨지만 뭐 별 수 있나요? 이미 엎질러진 물인걸요. 친정엄마는 심란해서 못 살겠다면서 집으로 돌아가 버리셨고 남편이 퇴근해서 왔어요. 여보, 무슨 일이야?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는데 씩씩대다가 그냥 끊으시네? 아, 그거? 저는 남편한테 이게 상처가 되길 바라진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도 있던 사실은 남편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남편한테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시댁 아파트가 월세인지를 알게 되었는지부터 어떤 고민을 했는지, 그간 시어머니가 제게 어떻게 대하셨는지까지 전부 다요. 그리고 오늘 있었던 시어머니가 저희 친정엄마한테 어떻게 대했는지까지 다 말하고 나니까 남편 얼굴이 심각해지더군요. 우리 어머니가 너무하셨네. 사과하셔야겠는데? 그런데 나도 어머님한테는 좀 너무했으니까. 아니야. 그래도 먼저 우리 어머니가 잘못하신 거지. 남편은 한숨을 푹 쉬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가 사업이 잘 안 되는지 나한테 자꾸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시더라고. 나도 그동안 고민이 많았어. 계속 나한테 아버지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셔서. 정말이야? 그러니까 얼마 동안은 우리 부모님하고 거리를 두자. 나 명의 빌려드리고 싶지 않아. 아무리 부모님이더라도 지금 우리 애도 태어났는데 난 그럴 수 없을 것 같더라고. 아버지는 원래도 돈 별로 못 버시는데 집을 안 사고 굳이 세입자로 그 큰 아파트에 들어가서 사시더니 말이야. 에휴, 결국 월세로 돌리신 거 보니까 그 보증금도 뺏으신 거야. 남편의 그 듬직한 말에 저는 천군만마라도 얻은 기분이었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죠. 그래도 부모님인데 남편 마음이 괜찮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오히려 남편이 단호했고 곧장 전화를 해서 시어머니한테 저희 엄마한테 했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말한 다음 시아버지가 명의를 자꾸 빌려달라고 하는데 그럴 수 없다는 이야기까지 해버렸어요. 곧이어서 전화가 불이 나도록 왔지만 남편은 딱 잘라 받지 않으면서 저도 시댁에 가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 뒤로 시아버지의 사업은 위태롭다가 결국 파산했어요.
다행히도 남편이 명의를 빌려주지 않아서 저희가 무사할 수 있었죠. 시부모님은 결국 조금 남은 돈으로 빌라 보증금을 간신히 마련해서 이사를 가셨고, 시어머니는 그 자랑하던 세련된 스타일을 전부 버린 채로 마트 캐셔를 하고 계세요. 저희도 물론 이제는 조금씩 용돈을 도와드리지만 걸핏하면 대출받아서 돈 빌려달라는 말이 나올 때가 있어서 조심하는 중이에요. 자, 제 어처구니 없는 시어머니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시간 되셨기를 바랄게요.